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필성, 서정욱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김 씨의 발언 외에도 법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MBC의 통화 녹취를 제공했던 서울의 소리 기자와 대표를 지금 고발한 상태라는데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현재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그러니까 이제 도청에 해당된다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직선거법 제 251조상의 이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은 사실 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이라고 하는 처벌받는 도청은 이제 사실 이제 국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워낙 요 최근에 문제가 많이 돼서 A와 B 사이의 이야기, 통화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했을 경우는 몰래 녹음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고 녹음했을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법은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경우에도 지금 그 이모 기자가 김건희 씨와 통화하면서 통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문제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공직선거법 251조인 경우에는 이제 후보자 비방죄라고 해서 이거는 낙선 또는 뭐 당선시키거나 또는 그러니까 당선되거나 아니면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실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또는 그 자의 배우자, 가족 등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는 사실을 이런저런 사실을 이제 외부에 알려서 낙선 또는 당선시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리는 걸 이제 처벌하는 범죄인데 여기에는 이제 좀 해당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이 251조 단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했을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던 김건희 씨가 그 단순한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이번에 그 가처분에서도 공인으로 인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공인으로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관심사에 해당된다라고 볼 여지가 좀 있어 보여서 사실 이 공직선거법 251조도 적용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이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재판정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적인 가치가 좀 있는 인물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불법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통신비밀보호법부터 보면요, 이거는 이제 민사하고 형사는 이게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형사적으로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은 이제 그 타인 간의 대화를 도청한다든지 제3자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처벌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처벌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민사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가처분이라든지 통해서 또는 손해배상이라든지 형사하고 민사는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초상권도 그래요. 초상권이 침해돼도 이건 민사지 형사는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그 가처분을 통해서는 통제 가능한, 그래서 만약에 그 가처분의 범위를 벗어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이나 민사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애매한 게 이제 그 선거법이에요. 네. 이 공직선거법에 위법되느냐 안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항상 내가 하면 공익이고 남이 하면 이게 다 비방이고 이것도 이게 일종의 내로남불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게 공직선거법에 약간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어떤 이게 그 발표 시점을 조율한다든지 이게 녹음이 6개월간 작년에 쭉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취재하면 이게 본인의 언론사에서 본인들이 이게 그 특종을 터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도 언론사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안 하고 이게 MBC에 갖다 준다든지 또는 이게 언제쯤 갖다 줘가지고 언제쯤 터뜨렸냐 이런 걸 이게 시점을 조율하고 있잖아요. 녹음 끝난 지는 오래됐거든요. 이거는 이게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순수하게 언론의 자유를 누리려면 취재 즉시 본인들에게 공개하는 게 맞지 않았는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그 좀 시점을 조율한 게 저는 의문이 들고 하나만 더 보면 그럼 이게 그 MBC도 준공영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오해를 안 살려면 이게 공정성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그 후보 부인 검증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 김건희 씨가 공익이라면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후보의 그 형수 욕설이라든지 또는 이게 이재명 후보 부인의 조카와 통화라든지 또는 이제 변호사비 대납의 해경궁김 씨나 이런 게 여러 녹취록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형평에 맞춰 좀 트는 게 우리 공정한 게 아닌가
너무 이게 한쪽만 트는 거는 좀 이게 그 목적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질문,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하나 더 드리면, 전화 녹음 외에 현장 녹취가 MBC 방영분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소리 기자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코바나 쪽의 목소리도 담겨 있고요. 관계자의 목소리도 담겨 있고 김건희 씨의 목소리도 담겨 있는 그 방송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무에서는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보다 현장 녹음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대화하거나 이렇게 회의에 누굴 만나러 가서 몰래 이렇게 녹음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아서 네. 현장 녹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실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경우에도 똑같이 통신비밀보호법 법리에 따라서 타인 간의 대화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이제 당사자와 자기가 본인 녹음하는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그 이모 기자가 당사자였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서주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사상 문제는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최근에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사실 생각하실 좀 위험이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민사상으로는 그렇게 녹음한 파일을 함부로 막 다 틀어준다거나 막 유포시킬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인정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녹음한 경우에도 무슨 뭐 아주 필요한, 예를 들면 형사 사건이나 뭐 관련 법정의 증거로만 사용한다든지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외부로 함부로 유출시키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다만 이제 가처분이 문제인데 이번 가처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가처분이 기각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인용된 부분은 형사상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재판이 지금 형사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외의 부분은 사실 거의 가처분이 기각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보도를 못하게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거는 일종의 사전검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리상으로는 아예 보도 자체를 막는 건, 사전에 막는 거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봐서 네. 일단 보도는 허용을 하고 보도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거든요.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게 원칙이라서, 그래서 이후 지금 아직 또 다른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전처럼 보도 자체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김건희 씨 녹취 파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려 합니다. 우선 돈 문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사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기자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김건희 씨의 부탁으로 주선으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승강의를 하면서 이 승강의가 지나간 다음에 김건희 씨가 105만 원의 현금을 이모 기자에게 지급을 하는 육성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또 전화 통화 내용에서 나온 건데요. 서울의 소리 당시 기자에게 김건희 씨가 우리 쪽으로 와라 하면서 여러 차례 제안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웃으면서 1억 원도 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내용이 MBC 방송분으로 나가긴 했습니다. 일단 105만 원은 잠시 놔두더라도 1억 원 얘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 공직선거법 이제 97조에 보면 선거를 위해서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언론 종사자에게 선거를 위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다음에 약속하는 걸 금지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는 보십시오. 1억을 이게 제공은 안 했죠. 일단 제공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약속인가? 이 약속이라는 거는 확정적으로 이게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 있잖아요. 확실하게 1억을 주겠다. 이게 그래야만 이게 약속이 되는 거지. 이 1억은요. 만약에 우리 캠프로 오면 혹시 이야기해서 1억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게 의향을 떠보는 거지. 확정적으로 이게 딱 1억을 어떻게 준다. 이런 약속은 아니잖아요. 따라서는 뭐 논란의 소지 자체가 저는 법적으로 과연 이게 제가 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보기에 이건 확정적인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선거법으로 이게 처벌할 수는 없다. 저는 그래 보고 참고로 이게 강사로 105만 원도
통상적인 범인에서 강사라고 아주 과다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뭐 크게 그 기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봅니다. 네, 일단 105만 원은 이제 김영란법, 흔히 말하는 청탁금지법, 그리고 1억 원 부는 이 부분이 이제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인데 김필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청탁금지법 문제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정말 105만 원이 수수됐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105만 원이면 일단 청탁금지법 8조에서 정한 일회 100만 원을 넘어서는 액수는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탁금지법 22조 1항에서 이제 그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일단 이제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공무원 등 경우도 있습니다만 언론인도 포함입니다. 언론인 받은 사람이 처벌이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같은 1항 3호에서 제공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은 똑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대상이어서 만약 105만 원이 정말 수수가 됐다면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이모 기자라는 분이 이제 언론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 뭐 사실 뭐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렇게 되고 정말 돈이 수수가 됐다면 문제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건희 씨의 발언 가운데 여러 발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 미투 관련된 발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통화 녹취에서 네,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러니까 미투에 관한 얘기인데 그쪽에서 왜 일어나지 않느냐. 보수 쪽에서는 미투가 별로 안 터진다. 돈을 잘 챙겨주니까. 이런 뉘앙스로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말하는 내용이었고 이걸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논평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미투를 흥정거리로 보는 거 아니냐. 인식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투도 문재인 정부에서 먼저 그거를 터뜨리면서 그걸 잡자했잖아. 이 미투도 너무 삭막하다. 안희정 전 지사를 두둔하는 발언도 좀 나오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음모론과 비아냥으로 대하는 김건희 씨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국민을 나누고 조종하고 조롱하는 당신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부분의 입장 발표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실 이제 가장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게 명예훼손일 텐데요. 이 경우에는 민사 같은 건 손해배상이 되겠죠. 형사면 형사처벌이고 법리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분명히 볼만한 이거는 사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기도 하니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공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크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둘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공연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게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 판례는 뭘 보냐면 네. 공연성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파 가능성.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딴 데 가서 얘기하고 다닐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자한테 얘기하는 건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기자는 보도가 직업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기존의 판례에 비춰볼 때 전파 가능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기준으로 봐서는 명예훼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 케이스가 일반적인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기자한테 한 얘기인지 아니면 직업이 기자인 거고 사실 김건희 씨 본인도 이 내용이 전파될 거를 기대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하고 사적인 대화를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 밖으로 나갈 리는 없어라고 생각하고 말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네. 지금 현재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것이 김건희 씨가 보도될 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라는 분석도 있고 이 사람을 완전히 개인적으로 믿고 했다는 분석도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법정으로 간다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생각했든 공적으로 생각을 했든 어쨌든 관련 발언은 방송을 나갔고요. 이 부분에는 또 미투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본인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드는데 대리 사과로 분명히 해소될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일단 이제 법적인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과 부분 나눠서 보면 법적으로 이제 김필성 변호사님은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녹취록의 전체를 보세요. 이걸 이게 여러 군데 전파시키려고 보도하라고 이게 김건희 씨가 대화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님 하면서 사적인
대화지 이게 보도된다고 했으면 김건희 씨가 그렇게 쭉 대화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저는 둘 간의 사적인 대화지 널리 이게 전파시켜달라 일반 기자처럼 이런 게 아니라는 거는 저는 뭐 다툼의 여지가 없다. 법적으로는 죄는 안 된다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법적인 거하고 또 이게 정치적인 부분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미투 발언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보수는 뭐 돈을 주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든지 또는 이제 안희정 씨에 대해서 뭐 남편이나 자기나 상당히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그 저희가 항상 이게 사적이라면 임금님 옛날 말에 보면 이게 그 나라님도 욕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희정 판결에 대해서는 이게 1심에서는 안희정 씨가 무죄를 받았어요. 1심에서는. 그다음에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는 유죄가 됐죠. 네. 상당히 첨예하게 재판부도 갈렸던 거고 거기 술자리나 여러 사석에서는 뭐 안희정이가 억울하다 또는 김전 씨가 억울하다 이런 대화 좀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 몰래 녹음해가 퍼뜨리면서 너 이게 사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사과해. 이거는 좀 가혹한 게 아닌가. 그런 이게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가 사적인 비밀 대화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너무 저는 이게 자꾸 녹취 폭로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떤 자유롭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된 이런 게 대화도 사회생활 막으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각박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뭐 당에서 공식적 유감을 표했잖아요. 네. 나아가서 이게 김건희 씨도 유감을 표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런 순수한 사적 대화 이것까지 이게 다 사과한다는 게 우리가 입장을 바꿔나고 생각해 보면 뭐 저나 앵커님이나 우리도 이게 사적으로 뭐 어떤 이야기를 좀 못합니까? 그 당시 저도 안희정 두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녹음해가 너도 방송하니까 공인이니까 왜 안희정을 두둔해? 사적인 자리에서. 예,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가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 이번 주에 또 한 번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해당 방송사에선 2차 방송 예고를 하면서 그게 어떤 특정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정규 뉴스 시간에 나눠서 할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선대 본부에서는 방송사가 제대로 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반론권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반론권 요구하는 건 맞고,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제대로 이제 언론이 취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기준 중에 하나가 대립 당사자에게 반론권을 행사할 만한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론권 주장하는 건 맞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언론사에서 반론권을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하냐면 일단 취재를 해서 취재할 보도할 준비를 한 다음에 대립 당사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보도를 해서 지금 취재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인터뷰 결과를 보도에 반영하는 식으로 보통 반론권을 보장을 합니다. 네.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 MBC가 지금 반론을 하시겠다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이거를 보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정도를 넘어서 어떤 보도를 할지 보도 내용을 먼저 밝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은 보도 내용을 이제 먼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여기 다 언론 취재나 이런 것들 경험이 뭐 받아보신 적도 있고 해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그런 식으로 외부에 미리 보여주거나 내용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전체 기사를 다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선대본에서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방송 개요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 내용만이라도 알려달라 뭐 이런 내용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하는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요 내용들을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나에게 반론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보도된 이후에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 된다.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가 충분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송 전에 방송을 아예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우리나라에선 되게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방송이 만약에 그래서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면 그 후에 사후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지금 방송 내용을 먼저 얘기해달라. 뭐 방송 내용을 공유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시민단체가요, 이게 사적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송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명백한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며칠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법원의 뭐 가처분 판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법원의 결정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인권위가 개입해가지고 또 이게 법원 결정을 뒤집거나 이런 건 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인권이나 권익이나 제한이 많아요. 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거나 여러 가지. 따라서 이제 저는 법원의 결정 가처분이 제일 우선하기 때문에 아마 인권위 자체는 그냥 이게 제소만 시민단체가 했고요. 아마 조속하게 뭐 실질적인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론권에 대해서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반론권도 이게 그 형식적으로 반론 기회 주는 것보다는 좀 이게 실질적인 반론권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 내용을 다 하나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게 발언 요지 정도 이런 걸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서면 달라. 지금 이게 계속 국민의힘 공보단에서는 실질적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이게 요구하고 있고, 네. 그래서 보면 통상적인 언론 취재 방식에 따라서 발언 요지하고 취재 방향만 서면 알려주면 우리에게 서면 의견 내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언론에 그 제가 인터뷰하고 몇 개 저도 반론권 행사한 게 몇 개 있는데 대부분 이게 보면 다 기자들이 이런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다 묻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제 의견도 다 반영해주고 또 이게 필요할 때는 우리가 녹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지도 해줍니다. 이게 정상적인 언론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MBC가 이게 그 뭐 특정 편을 들 의도가 없이 공정하게 하겠다면 좀 이게 이런 내용 하겠다 알려주면서 반론해봐라.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차피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좀 MBC의 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세간의 궁금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김건희 씨가 이렇게 오랜 시간 진보 매체, 진보라고 분류된 이 매체 기자와 통화를 해왔느냐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요. 아내와 기자 사적 대화를 뭐 그렇게 오래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다.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이제 부독의 소치라 몸을 낮추긴 좀 했었는데 사실은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뿐만 아니라 여러 진보로 분류되는 그런 매체들과 통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캠프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좀 문제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접근 그 과정을 보십시오. 접근 과정이 이제 그 서울의 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유튜버 중에 열린 공감 TV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정대택 씨라고 있거든요. 예. 정대택 씨가 이제 그 김건희 씨 어머니하고 오랫동안 이게 동업을 하면서 서로 이게 고소고발이나 소송까지 이런 이게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열린 공감 TV 인터뷰한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그 오보로 확인됐다. 이러면서 이제 그 오보로 확인됐다면 이게 김건희 씨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그 정대택 씨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의 소리 그 이모 기자가 예. 상당히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접근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 사건에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서울의 소리 자체가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옛날에는 다 이게 민주당 대통령이 키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문회 할 때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게 윤석열을 옹호했어요. 그랬었죠.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윤석열을 막 공격했어요. 뭐 예를 들어 이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우리 대윤 소연할 때 그 윤대진 형 있잖아요. 장제원 윤우진 의원이. 뭐 이런 예. 이런 데 취재 과정에서 이 서울의 소리가 아마 이게 그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이게 그 취재해 준 게 있거든요. 이런 데 그 보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게 윤석열 후보 자체가 진보 쪽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진보 기자들하고 좀 친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 그 정대택 씨 부부는 뭐 지금 보면 이게 떡밥이라고 열린 공감 TV에서는 떡밥이라 합니다. 뭐 서울의 소리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이게 저는 떡밥이라면 이게 접근부터가 공작 아닙니까? 아마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신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많이 늘어놓은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또 한편에서 이제 통화 녹취를 계속해서 들어보면 윤 캠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그 김건희 씨가 입김을 많이 넣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현재 녹취록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와 부부 관계니까 뭐 남편이 이제 밖에서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정치 활동하고 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 이전에 이제 뭐 총장이나 이렇게 공직 생활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정도라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문제되고 있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 물론 다 보도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뭐 내용들 이런 걸 보면은 뭐 윤 후보의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무슨 대선 전략 그다음에 심지어 인선 아까 말씀하셨던 1억 원 사실 그것도 캠프로 영입할지 말지로 영입 조건을 어떻게 할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무슨 뭐 다른 사실 지금 오늘도 좀 시끄럽긴 했습니다만 무슨 무속인? 예, 무속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1차적으로는 그 대선 후보의 부인이 이런 식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나아가서는 사실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그 1월 17일 날 SNS에 글을 썼다 지웠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최순실을 연상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지금도 어쨌든 그것이 우리 국민 전체, 특히 국힘 쪽에서는 상당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런 듯한 모습. 특히 이제 최순실 씨가 잘 아시다시피 또 오방색이니 뭐니 한 또 무속적으로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걸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도 겹쳐서 지금 이런 이미지를 지금 김건희 씨가 그래서 이분이 제2의 최순실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번 녹취록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김건희 씨가 계속 영향을 미쳐왔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이게 막 터지지 않았으면 계속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오늘 문제됐던 그 법사라는 분도 네. 터지지 않았으면 사실 계속 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국민들이 실제로 최순실을 떠오르지 않더라도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이 녹취록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하나만 좀 반박을 하면요. 저도 이제 국회의원 예비후보 해봤습니다. 국회의원의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예비후보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 딱 둘이밖에 없어요. 바로 이게 본인하고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이게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하고 딱 둘이에요. 네. 예비 단계. 그러면 이게 최서원 씨가 비선이죠. 최서원 씨가 이게 그거 선거운동 공식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후보의 부인하고 비선의 최서원 씨하고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무속 이야기도 하지만 옛날에 손에 왕자 가지고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실제 어느 스님으로 소개받고 스님 자체는 불교 아닙니까? 오늘 이게 민주당도 국회의원 30몇 명 가가 108배 했지 않습니까? 스님이라 소개받으면 이분이 조계종 스님인지 어느 종파 스님인지 어떻게 그 후보가 알 수가 있습니까? 본인은. 따라서 그 정도 인사바꾸기 한 거지 이게 마치 이게 뭐 무속에 따라서 모든 결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 이건 좀 과하다고 봅니다.